아마 오늘요, 인터넷 이런 거 등을 통해서 뉴스 접하신 분들, 특히 전유성 씨 관련 뉴스가 쏟아진 걸 보고 많이들 걱정하셨을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개그계의 대부입니다. 개그맨 전유성 씨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소식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텐데요. 네. 올해로 76살입니다. 전유성 씨가 몇 달 전부터 코미디언 등을 통해서 근황이 전해질 때마다 다소 야인 모습, 헬스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네. 지난 7월 초였죠. 폐기흉 관련 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 당시에 뉴스파이터 제작진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마치고 나왔다. 건강 좋아지면 인터뷰에 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최근에 건강이 좀 악화되면서 전주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네. 한국방송코미디언협회가 며칠 전에 그 코미디언 선후배 회원들에게 긴급 공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 또한 공개가 됐는데 이렇습니다. 코미디계의 큰 어른이시자 존경받는 전유성 선배님께서 현재 건강이 많이 위독한 상황이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직접 병문안을 드리지 못하는 선후배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편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유성 씨와 함께 추억이 있는 분들은 그 추억을 잘 영상 속에 담아서 좀 보내달라 한 건데요. 이걸 보시고 전유성 씨가 좀 흐뭇해하셨으면 좋겠다. 행복한 일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코미디 협회가 내놓은 그 긴급 공지에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눈에 띄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위독. 지금 안진용 기자님, 전유성 씨의 현재 건강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혹시 취재가 되셨을까요? 네, 일단 제가 전유성 씨한테 전화를 걸어봤는데 전화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문자도 넣어봤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선 이 김학래 한국 코미디 협회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왜냐하면 김학래 씨가 절친한 사이이기도 하고 바로 어제 전주에 있는 이 병원에 병문안을 가서 전유성 씨를 만나고 왔기 때문입니다. 직접 다녀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학래 씨가?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은 회복 중이라는 기사와 위독한 상태라는 기사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직접 만나고 온 김학래 씨에 따르면은 위독한 상태, 위중한 상태가 맞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사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는 전유성 씨가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을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원래 폐가 좀 좋지 않았는데 약 2년 전부터 폐 쪽에서 이런 폐렴이나 또 코로나19 감염 이후에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네.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 역시 사실입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하는 게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으면 의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의식은 또렷한 상태인데 네. 폐 쪽이 좋지 않아서 자가호흡이 어려워서 산소호흡기를 현재 착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오히려 김학래 씨가 만난 어제 전유성 씨는 네. 후배들이 어떤 위로 얘기를 할 때마다 그에 대해서 애드립을 할 정도로 여전히 웃음을 주는데 굉장히 진심인 모습이었고요. 현재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굉장히 의연하게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또 의사 선생님이신 최명기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일단 지난 7월에 폐기흉 관련 수술을 받았다는데 일단 어떤 병인지 좀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해주시죠. 기흉이라는 병은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이제 밖에서 만약에 총을 맞아서 폐에 구멍이 뚫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폐에 막 바람이 들어가니까 숨을 쉴 수가 없겠지요. 당연하지요. 네. 왜냐하면 폐에는 공기가 많지만 폐에 있는 공기는 허파과리라는 곳에 제한돼 있어야 돼요. 네. 밖에서 들어가는 공기는 계속 폐를 기능하지 못하는 공간만을 점점 불리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밖에서 총을 맞거나 창에 찔리지 않다 하더라도 워낙에 폐가 약해져 있으면은 폐 안에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곽의 구조가 망가지게 되면서 바람이 점점 차게 돼요. 네. 그러면 정상적인 폐는 점점 바람에 눌려서 없어지게 되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숨 쉬는 데 기능을 하는 폐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산소호흡기를 갖다 착용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반대로 산소호흡기를 갖다 이용하고 산소호흡기를 떼지 않는 한은 네. 어느 정도 의식이 있을 수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서 스스로 복귀가 되지 않으면은 진짜 죄송하지만 앞으로 평생 산소호흡기를 갖다 쓰시면서 살아가야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지금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서 김학래 씨가 전한 내용을 보면 또 이 안진용 기자님과의 통화에서 이 내용을 보면 이 뭔가 물론 완전히 100% 정도로 자연스럽진 않겠지만 의사소통은 그대로 되는 상황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후배들, 특히 코미디계의 후배들 또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이 후배이신 엄영수 씨가 저희 제작진과 또 통화를 해봤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언론에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전에 벌써 한 2번 가서 인사를 드렸죠. 많이 이제 힘드시니까 전화를 해서 상황이 어떠신가 그러면 그 형은 뭐 야 이 양 이렇게 살다 가게 내버려둬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도 없어 있으면 또 어떠냐 막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이제 한번 통화하신 적 있고 입원했다 퇴원했다를 반복했는데 막 퇴원하는 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내일 오면 만나고 저는 퇴원해셔서 갖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완치가 돼서 그런 줄 알고 내려갔어요. 괴로워하시고 막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막 엎어지고 싶고 막 그러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괜찮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뭐든지 물어보라 그러면서 인터뷰를 해갖고 이제 원고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었고 또 서평까지 써가지고 그 서평이 이제 전유성 형님의 마지막 원고죠. 저는 또 전유성 형의 제자고 전유성 형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같이 지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그분의 코미디를 제가 배운 거예요. 지금 엄영수 씨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후배들이 아름아름 이제 걱정도 되니까 이 전주의 병원까지 병문안 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아유 나 힘들다 이제는 좀 오지마 하는 게 아니라 안진용 기자님 후배분들이 오는 족족 다 이렇게 응대를 해주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후배들이 이미 다녀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또 소식을 접하고선 많이들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하는데 엄영수 씨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돈독한 사이인 게 무려 45년 동안이나 인연을 이어왔다는 네.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인터뷰를 들으셨지만 전화를 해서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걱정 마라 아무 일 없다. 일이 또 있으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얘기 안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염려하지만 전유성 씨는 오히려 일이 또 있으면 어떠냐 이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한 전유성 씨가 건강이 안 좋아 괴로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엄영수 씨와 인터뷰를 하겠다는 약속은 지켰다는 겁니다. 또한 그때만 해도 전유성 씨가 내가 쉽게 쓰러지냐 나보다 나쁜 놈들이 뭐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난 악착까지 안 쓰러져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는데 네. 최근 방송을 보면 지난 6월입니다. 그때 이제 김수용 씨와 지석진 씨 후배들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은 나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여러 이런 채널에서 죽었다는 그런 가짜 뉴스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힘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농담이 그럴 거면 나 조이금 미리 달라. 내가 나한테 주는 돈이니까 미리 내가 쓰다 가면 좋지 않겠냐라고 후배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었는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또 하나 취재한 걸 말씀을 해드리면은 워낙 소식이 전해지니까 후배 개그맨들이 많이 찾아간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저랑 연락을 취한 개그맨은 지금 병문안이 쉽지 않은 상태니까는 내려오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이런 관심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면 감염이라든지 또 다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병원 쪽에서 오히려 더욱더 안정을 취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멀리 이제 전주까지 병문안 갔다 오신 김학래 씨 있잖아요. 근데 허준 변호사님, 전유성 씨가 김학래 씨한테 부탁을 한 게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전유성 씨가 자신의 장례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례 지도를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이 김학래 씨의 전언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두렵고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지막을 끝까지 희극인으로 남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극인장으로 해달라라고 하면서 스스로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담담히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직접 장례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희극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코미디언들이 주가 돼서 장례위원회를 구성해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끝까지 개그맨으로 희극인으로 후배들과 그리고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하고 싶은 전유성 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 네. 또 수묵장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장례를 어떻게 치러달라 부탁했다는 기사까지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후배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김현주 평론가님, 물론 사람은 한 번쯤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긴 합니다만 많은 후배분들은 아직은 아니에요, 전유성 선배님, 그런 생각이 간절할 것 같아요. 아니, 물론입니다. 아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전유성 씨 하면 우리 그 코미디계에 있어서 초석을 다진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흔히 쓰고 있는 코미디언이라는 말 대신 쓰는 개그맨이라는 이 표현 이 자체를 만든 분이기도 하거든요. 더 우리에게는 오히려 익숙해진 단어가 되기도 했죠. 네. 수많은 후배 개그맨들의 멘토 역할을 자청하기도 했던 그분이 바로 전유성 씨입니다. 네. 그래서 김학래 씨는 정말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대부분 코미디언이라는 말을 쓰지 우리나라처럼 개그맨이란 말을 쓰는 나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개그맨들의 위상을 높이고 또 후배 양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점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참으로 멋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코미디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분이기 때문에 전유성 씨에 대해서 그 존경심을 아직까지도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이 악화됐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아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보다 좀 호전이 돼서 웃는 모습을 더 오래오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걱정하는 후배분들, 동료, 선후배들의 코미디언들의 이런 마음이 모아지면은 반드시 훌훌 털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 있기를 뉴스파이터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인생도 달라지고 출연료도 덤으로 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제 가면 못 볼 사람 보고플 사람 다시 오면 안 됩니까 말을 해줘요 밤열차는 미련 없이 떠나가는데 어머, 김묘선 기자님, 시청자분들이 영상 보고 나 이 사람 아는데 그러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악계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또 활발히 활동하는 남상일 명창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국악의 대중화에도 가장 크게 기여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78년생입니다. 소위 말해서 뜨고 난 다음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한 길만 꾸준히 달려왔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실력은 당연히 최고고 또 재치 있는 입담까지 갖췄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송국에서 찾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명 교양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게 되면서 인생도 그리고 출연료도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어머나. 이야기를 했고 또 국악 무대에 설 때면 오프닝 무대 클로징 무대가 또 엔딩 무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모두를 본인이 장식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야, 멋진데요. 사실 남상일 씨 하면은 이게 판소리잖아요. 판소리로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분인데 얼마나 판소리가 떼려면 뗄 수 없는 관계였냐면 어릴 때도요 울다가 판소리 들으면 눈물 뚝 그쳤대요. 진짜로 그랬을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때 당연히 울잖아요.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우니까 병원도 데려가 보고 그랬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우연히 국악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거기에 조상현 선생님이 소리를 하시는데 제가 막 TV 앞으로 가서 그걸 막 보고 좋아하면서 따라하더래요. 저희 아버님이 녹음을 하셨는데 이게 네다섯 살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혹시 다른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안 믿으실까봐 4살, 5살 때 아버님이 녹음해 놓으신 그 육성 녹음을 틀었는데 와 최명규님 진짜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보다 진짜 그 말이 진짜 맞나 봐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판소리가 될 수 있는 음성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걸 갖고 있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결국 음정, 리듬, 음감 그런 건 뇌에서 작용하게 되거든요. 저거를 들었을 때 뇌에서 그거를 기억해서 그거를 음성으로 반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 음악적 뇌를 갖추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굉장히 훌륭했었던 점은 네. 성악은 다른 부분과 다르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게 돼요. 첫 번째 어려움은 뭔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하고 활동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목이 혹사하게 돼서 발전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비과학적인 말이지만 굉장히 강한 목을 타고 있어야지 결국은 어릴 때 활동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어허. 두 번째는 국악의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네. 특히 남성 성악가는 변성기가 문제인 거예요. 사춘기가 맞아, 오면서. 맞아. 그러나 국악도 저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변성기가 되면서 신기한 아이 목소리에서 더 멋진 남성의 목소리로 될 수 있었던 거는 또 재능과 함께 온 또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행운이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남상일 씨, 판소리 명창 남상일 씨가 인생도 그리고 출연료도 달라졌다는데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르도록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해 주신 분이 있다는데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 정도 이제 은행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럼 간거 아니야? 사실 7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단계고. 그래, 아깝다. 그리고 또 이제 결혼 조건이 전 그거였거든요. 기왕이면 내 옆에서 좀 이렇게 살림 또는 육아 이런 것들 좀 해주고 나를 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흔쾌히 같이 외식을 하는데 그 어디 동태찌개를 그 둘이 소주 한 잔을 탁 하면서 한데 이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원래 이렇게 7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인정도 많이 받고 했는데 지금 당신 옆에서 이렇게 하려니 참 그런 생각도 난다. 그래 위로를 해줬어야 되는데 해야지. 그러면 계속 하지 왜 그랬어? 이게 나가니 저도 그냥 욱하는 마음에 놀랬죠. 그래서 안 해야 될 소리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그래서 옆에 막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래 지금 여기서 울면 안 되지. 그런데 그만 먹고 어서 나가자 그러면서 허주현 변호사님, 요즘 MBTI 극강의 T 가지신 분들은 전혀 감성적 공감 안 되고 저런 말 할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저런 말을 해요 진짜. 아니 지금 아내분은 남상일 씨 하나만 믿고 시집 가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남상일 씨 꿈을 위해서 다 나를 바쳐서 내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해준 거잖아요. 네. 이게 7년 동안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요. 이제 막 커리어 쌓이고 업무 파악 다 되고 해서 도약하는 시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남상일 씨를 위해서 남상일 씨의 꿈을 위해서 합심하기로 한 건데 야. 어떻게 그럼 계속하지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닭똥 같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죠. 진짜 너무 티세요 정말. 네, 그러니까요. 네, 식당에서 아내를 일단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야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아내의 입장까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과까지 하셨다고 하거든요. 어머, 그래서 잘했네요. T는 T인데 F에 가까운 T가 또 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결혼 후에 졸지의 경력 단절이 아내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남상일 씨가 생각해도 이건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은행에서 일했던 아내를 위해서 은행 하나를 아예 만들어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상일은행을 만들어줬다고 해요. 상일은행. 그게 뭐냐면요. 결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 남상일 씨 통장, 카드 싹 다 아내한테 넘기면서 앞으로 당신이 모든 경제권을 쥐고 관리를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전문가인 아내가 살림을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보통 솜씨가 아니더라는 어머나, 겁니다. 진짜요? 그냥 살림이 팍팍 불어나기 어머나.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늘기 시작한 거 떠나서 생활도 달라지고 어머나. 윤택해지고 풍부해지고 무엇보다도 밥상 위에 올라오는 반찬도 달라졌다고 세상에. 합니다. 아니 안진영 기자님 이 정도면은 남상일 씨가 그냥 여보 고마워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업고 다녀도 될 정도로 이 정도면은 능히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남상희 씨 원래는 비혼주의자였다고요. 네?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지난 2018년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다행인가 싶죠. 근데 나름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7살 연하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아내가
이상형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 진짜 배부른 소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얘기해요. 내 이상형이 아니었다. 나는 다소곳한 여성을 원했는데 아내는 통통 튀면서 레모네이드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다들 이상형과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냐. 지금은 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 바보에 이어서 지금은 남상일 씨 딸 바보가 됐다고 합니다. 결혼 3년 만에 딸을 얻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5살인데 아침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딸의 머리도 직접 묶어주고 아침도 만들어주면서 딸 앞에서 애교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상형과는 결혼을 못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상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아니 김현진 평론가님 딸 머리 묶는 거 저 싫어해요. 왜 이렇게 잘 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다는 발언 내용과는 결이 맞지 않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싶은데 아주 정성스럽게 아주 머리를 잘 만지네요. 그러니까 저 딸을 등원을 시키게 되면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유치원이나 얼마나 좀 이렇게 떨어지기가 싫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등원시키고 나서는 또 할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데 그 할 일이 무엇인가 하니 매일 그 아파트 단지와 연결되는 아마 산이 있나 봐요. 그 등산을 하는데 출석 도장을 찍는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곧 이 판소리 수군가의 완창 무대를 해야 하는데 이게 3시간이 걸리는 공연이래요. 그리고 그 가사를 다 외우고 확실하게 암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 산을 오르면서 저 시간에는 조금 사람이 드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중얼중얼하면서 그 판소리 소리도 외울 겸 해서 또 그리고 등산은 맨몸으로 해도 숨이 차잖아요. 그런데 헉헉거리지 않고 그 소리를 다 해낼 수 있을 정도면 이처럼 좋은 훈련 장소가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혼자 등산을 하면서 판소리 무대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절로 스스로도 혼자 되는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베테랑의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남상일 씨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멋지네요, 진짜로. 저 정도 반열에 올랐으면 아유 뭐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3시간 무대는 그냥 뭐 할 수 있지 할 텐데 끝까지 자기를 연마하는 모습 정말로 프로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멋진 무대 또 기대를 해볼게요. 한국의 두 나라의 목소리가 담겼다. 왠지 이 제목만 봐도 뭔가 멋집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제목만 봐도 마음이 웅장해지는 것 같은데요. 치열하고 뜨거운 승부를 펼치면서 한일 양국의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왕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무대는요. 훈훈한 비주얼로 등장부터 환호성을 자아냈습니다. 두 남자의 대결인데 한국팀의 대표는 MZ세대 대표가 나섰고요. 그리고 일본팀 대표는 아이돌 출신의 다재다능한 멤버가 출격을 했습니다. 어떤 무대를 만들어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소준이 캠백 보이스 뽀얀 배연기 화려한 차림 속에 검으로 비춰내 초라한 나의 모습 변화된 생활 속에 나만이 너는 잊혀져가고 하루 지나고 지나도 왜 너를 잊을 수가 없는가 내 곁에서 물이 돌아가보니 그 기억 속에 그의 모습 떠오르고 있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노래를 가만히 서서 잘 부르는 것도 벅찰 텐데 뭐 춤추면 랩에 이거 3종 세트를 한 대 묶었단 말이에요 지금. 저 무대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요. 정말 빈 공간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노래, 랩, 그다음에 표현, 무대 위에서의 춤
뭐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소화하지 않은 게 없어서 그러니까요. 특히 지금 노래 가사의 랩이랑 발음, 한국어 발음까지 지금 완벽하게 준희 씨가 일본 또 거 완전 잘하는데요, 소화했거든요. 지금. 네, 최수호 씨도 사실 국악 잘하고 트로트 잘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저렇게 랩을 선보이는 게 저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원래 두 사람이 퍼포먼스 장인이죠. 최수호 씨 드라큘라 퍼포먼스 너무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고 준희 씨도 띠아모 뭐 아이돌 출신이니까요. 띠아모 때 퍼포먼스도 너무 섹시하고 멋있었는데 네. 정말 두 사람이 만나서 완벽한 시너지가 났던 무대 같습니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서요. 카메라 잡아먹었다 이런 극찬까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격하고 강렬한 퍼포먼스 중에서 흔들림 없는 노래와 랩의 소화. 그간 보여줬던 무대와 다른 색다른 매력들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였는데요. 네. 준희 씨도 한국어로 완창한 것뿐만 아니라 랩도 다 소화를 했고요. 발음도 너무 좋아서 린 씨가 아니 랩까지? 뭐 한국인 아니야? 이런 반응을 그러니까요.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노래는 정말 수십 년 흐른 노래인데 지금 들어도 하나도 촌스럽지 않은 노래인데 혹시 안진용 기자님도 회사 회식 때 이 노래 한번 해보셨죠? 노래방에서. 안 해본 사람 없죠. 그쵸? 안 해본 사람은 사회생활 못하는 아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 노래도 알아야 되지만 사실 이 모자 달린 티, 맞아요. 후드티, 네. 그리고선 은가쌈 바지 입고 가야죠. 요즘 못하지만 예전엔 꽤나 다들 많이 했을 거고요. 네. 근데 이 노래 생각해 보면은 무려 33년 전 노래입니다. 진짜요? 1992년 그때 막 힙합이 막 서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때 그때 현진영 씨가 선두 주자로서 발표한 노래였는데 네.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불리고 있고요. 특히 저 두 사람의 무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동업과 경쟁을 같이 한다는 느낌이에요. 분명 둘이 경쟁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댄스 배틀을 하는 저 모습 속에서는 또 남다른 화합의 무대가 또 눈에 띄었다고 볼 수 네. 있는데 레트로 감성이 느껴지면서도 현대적으로 해석한 무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를 보냈고요. 네. 저 노래 제목은 흐린 기억 속의 그대였지만은 다들 기억하시죠? 저 또렷한 기억 속의 노래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 멋진 표현인데요. 저 노래 듣고 특히 남성분들요 걸어갈 때마다 맨날 그래서 히릿 잘 가자 히릿 맨날 그랬단 말이죠. 저 중독성이 있었어요 진짜로. 정말로 추억 소환을 했는데 이런 폭발적 에너지가 넘치는 무대가 있었는가 하면 뭔가 좀 촉촉한 그런 감성 무대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촉촉한 감성 무대를 최강자들의 대결로 펼쳐졌는데요. 한일가왕전 1대1 대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결을 한 거예요. 특히나 꿀 성대로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였는데 특히나 이번 무대의 경우에는 한국어, 일본어, 양국의 언어로 나눠서 불렀습니다. 오. 그래서 더 눈길을 가고 귀가 쫑긋하게 되더라고요. 네. 어떤 영상인지 주인공들 만나보시죠. 네네.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땅거미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서로 걸어 마치는 김이 도지 가득한 길새스가 그는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대라나요 아마 해도 가요와 사잖아이 다나 kimiとずっとこのまま一緒にいたい素直にそう思えるこの街に降り積もってく真っ白な雪の花二人の胸にそっと思い出を描くよこれからも君とずっと와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최명기 원장 진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란 말이 딱 어울리네 진짜. 맞습니다. 이 곡은 진짜 어려운 곡입니다. 어. 밑자에 본전인 수가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한국 남성 가수 중에서 박효신 님이 아.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NG간이 잘 불러서는 진료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거 박효신 씨가 부른 거 어떻게 하셨대요, 진짜? 네, NG간이 잘 불러도 에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빵빵 터집니다, 네네. 그런 다음에 일본에서는 당연히 유명한 여성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아하. 나카지마 미카라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다면은 아하. NG간하게 잘 불러도 역시 그게 최고야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네. 그런데 둘이 목소리를 섞어놨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그 A라는 얘기를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박효신님의 저음과 여성의 목소리에 못지않은 맑은 고음이 섞여서 네. 완벽한 무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지금 최명기 원장님도 그런 해석을 해 주셨지만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신승태 씨 목소리와 일본의 슈 씨의 목소리가 음색, 우리가 음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음색이 다른데도 와,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네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네. 거죠.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꾹꾹 눌러 부른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진심도 전해지고 보는 분들의 몰입감도 네.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사실 이 한일 대결은 정말 자존심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부는 정말 치열했는데 준비 과정에서는 두 사람이 뭐 또 그보다 더 훈훈할 수 없을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슈 씨는 일본에서 온 가수이기 때문에 이제 타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승태 씨가 좀 배려를 했던 모양이에요. 집밥을 좀 먹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 함께 가서 물회를 대접했다고 그래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 물회 아마 처음 먹어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너무너무 맛있었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여러 번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무대에 올랐기 때문에 와. 그 따뜻함이 표현되는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쟁할 땐 경쟁하더라도 한일 간의 우정을 나누는 모습 참 또 멋지게 다가왔습니다. 멋졌습니다. 어머나 약국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김묘성 기자님. 지난 23일입니다. 제주시에서 경악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때는 평범했던 저녁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야외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한 차량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CCTV 영상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네. 하얀 승용차가 저렇게 방지턱을 가볍게 넘더니 불 꺼진 약국 안으로 지금 그대로 돌진한 거예요. 어머. 순식간에 유리문은 와장창, 진열대 약품들은 사방으로 튀었고요. 어머나. 약국 안은 단숨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차량은 빠져나가겠다면서 후진을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어머. 깜짝 놀라서 달려나온 옆 가게 직원들의 만류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뭐 저런 일이 있어요. 근데 당시 사고를 목격하신 분들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대목은 사고 이후에 벌어졌다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고가 나자마자 완전 건물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다들 밖으로 나가게 된 상황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됐어요. 사고를 목격하고 움직이지 마세요, 차에서 당장 내리세요라고 했는데 서로 얼굴을 차 안에서 마주보고 씩 웃더라고요. 그거 보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차에서 내렸는데 이제 서로 웃으면서 담배 피고 바닥에 침 뱉고 뭐 이게 사고 낸 사람들의 행동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태연하게 더라고요. 뭐 보험사는 불렀냐 얘기했더니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관심 꺼라, 신경 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혹시 술 드셨냐 했더니 저희 술 안 먹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과정에 술 취했을 때 말하는 어눌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100% 음주 사고다. 이거 뭡니까? 저 차에 탄 사람들, 사고 낸 사람들 뭐예요? 진짜 안지용 기자님. 자,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는 이 약국의 영업이 끝난 뒤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고 나자마자 옆 가게에서 나온 사람들 보셨죠? 주변에 이렇게 상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이고.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 20대 여성 운전자 무려 5km 정도로 음주운전했고요. 심지어 어머나. 옆에 동승자까지 있었습니다. 하하. 목격자가 경찰 바로 옆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8%,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상가에 주차하려다 실수로 난 사고였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음주운전입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큰 처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범죄. 이건 범죄입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0.138이면 만만치. 얼마나 폄하신 거예요. 근데 김현준 평론가님 사고 이후에 수습이라도 제대로 해야 될까요? 뭘 잘했다고 웃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수습도 아마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고를 낸 20대 여성들 아마 그 보험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보험사에서 나왔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수리비 견적을 냈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생각보다 비싼데?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다른 수리업체를 알아볼 테니까 자신들이 그 부른 보험업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다고 다른 업체를 직접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그 네. 사람들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약국 피해 보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피해를 제때 수습하기는커녕 수리 일정이 오히려 뒤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진짜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날벼락 맞은 이 약국의 약사님은 어떤 심경일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성질환자들 분이나 이제 단골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예 문은 닫지는 못하고 지금 추석 전이라서 엄청 바쁠 때인데 그래서 피해가 조금 많습니다. 약사님은 참 역시 배우신 분이 차분하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흥분하지 않고. 그런데 보세요. 왜 저 사고를 낸 인간 때문에 M1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그렇게 술 먹고 운전대 잡지 말라고 하는데 저렇게 사고를 내놓고도 마치 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들처럼 태연하게 담배 피고 침 뱉고 이랬다고 하니까 정말 황당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찰이요, 이 여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인 상황인데요. 네. 함께 있던 동승자한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 중인 상황인데 네.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했다라든가 차키를 건네줬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했다든가 야 괜찮아 음주운전 해도 돼 뭐 이런 말을 했다는 네. 것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방조죄로도 처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저 원안의 두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법의 처벌 달게 받길 바랍니다.